발 따라 표심 따라 내일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일정이 시작을 합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 각 당 후보들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들의 발을 보면 그들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당 후보들의 내일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첫 번째가 큰 의미를 갖잖아요. 첫 동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캠프의 전략이 보인다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먼저 볼게요. 대구 진출 작전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왜냐면요, 민주당 대선 캠프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에서 첫 행보, 그러니까 첫날 캠프를 시작합니다. 너무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이제 선대위 쪽은 광주 쪽에서 해서 쭉 같이 대구와 광주 쪽을 훑다가 대전을 거쳐서요, 서울 광화문에서 그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일 하루 일정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광화문 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통합행보를 시작해서 광주는 이제 또 선대위 쪽 사람들이 광주를 동시에 공략을 한 다음에 광화문으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만드는 거 메시지거든요. 예. 메시지인데 대구에서 처음 시작한다. 예. 아마 민주당 계열의 어떤 캠프가 열렸을 때 대구에서 출정하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 같아요. 대구도 해볼 만한 게 첫 번째고요. 대구도. 지금 대구가 뭐 무조건 보수로 가는 게 아니고 표심이 지금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 대구를 좀 잡아야지만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보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대구를 약간 포기하고 딴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대구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만나서 광화문에서 방점을 찍는다. 결국 광화문은 우리의 장소고 문 후보의 장소다. 막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표 그림은 상당히 잘 된 그림이야. 잘 된 그림이다. 네. 네, 저는 그 대구 간다는 거를 굉장히 크게 봤는데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거는 안철수의 상승세를 여기서 제압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그 포석이 깔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에 보면 TK에서 그 안철수 후보가 한 10%가량 뛰었어요. 그래서 격차가 이제 상당히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 영남권이 거의 부여권 후보들은 사실 10%가 안 되는 어떤 그 존재감이 미약한 가운데 야야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야야 대결. 그 속에서 TK에서의 그 안철수 지지층이 더 강화되는 것. 결국 중도 보수 민심이 안철수 쪽으로 전략적 푯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해야만 그 이번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리고 작전 키워드 저희가 이제 뽑아봤는데 나라를 나라답게 이건 문재인 후보 측의 공식 슬로건입니다. 부산 갈매기하고 남행열차 뭘까요? 이거는 선거 로고송 중에 몇 개 제가 뽑아봤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 때 이거 틀고 남행열차, 호남 갈 때 이거 틀고 지역 맞추면 로고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보실까요? 박영선 의원의 사진을 저희가 딱 붙였는데 박영선 의원 한때 정적이었습니다. 내일 광주로 갔다가 본인이 광주 선대위 발족회에서 참가하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이동해서 대전에서 문재인 후보와 합류한다는 건데 오늘 박영선 의원이 전격적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당선에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인간의 구조는 자체 복원력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도 그 세포가 스스로 아물듯이 제가 케렌시아에 머무는 동안 그 상처가 자체적으로 아물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쾌렌시아가요, 이 스페인 투에서 성난 황소들이 싸움을 다시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꾸 선대위 합류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 나 지금 쾌렌시아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유보적인 답변만 보내다가 애를 태우다가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류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이 쾌렌시아 이제는 나와서 상처도 다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처도 다 이제 회복이 됐다. 진짜 싸우겠다. 이런 거죠? 어색하죠. 기자회견 하는 모습 자체가 보면 뭐 흔쾌하게 어떤 뭐 선거운동을 뭐 나서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세에 이제 같이 하겠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문재인 후보 측이 아마
그 삼고초를 했다고 합니다. 삼고초래요? 2시간 반 동안 사실은 이제 박영선 의원 만나서 예.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문 후보가 직접 예. 아마 이야기를 했고 그 상황에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일단 지금 현재 강창일 의원이나 예. 함께 변재일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함께 지금 참여하는 것 텐데 네. 일단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러니까 광주와 대구에서 훑어서 광화문으로 가겠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촛불 집회 때 보면 이게 나라냐는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호로 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아마 장점은 결국 조직력인 것 같아요. 예. 네. 조직력과 함께 이런 또 예. 그 만들어낸 능력. 제가 한 25년 전에 이제 그 선거를 할 때 예. 그때 김대중 후보가 대구 갔을 때는 환영 인파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리고 어떤 아유. 때는 가면은 이제 뭐 돌파매도 맞고 이런 네.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출마를 대구에서 한다. 예. 이것 자체는 보면 이번 선거가 가지는 게 지역 정서가 상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많이 묽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예. 붉어졌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그런 선거운동 같습니다. 근데 박영선 의원이 지금 상처 회복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굉장히 중책을 맡길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하고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랄까 아니면 역할론이랄까 이런 것도 관심이 좀 가네요.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 물리적 결합은 이루어졌는데 네. 이것이 실제 화학적 결합으로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첫 그 유세지로 대구를 선택한 것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탁월한 네. 선택이요. 왜냐하면 대구와 이 TK 지역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이 주역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여당 노릇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상 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당신들 지역에 어떤 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라면 이 효율적인 선거운동 지역으로 이 첫 출발지는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국민의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서해안 진공작전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첫날 안철수 후보 인천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인천 VTS 센터에서 시작을 하고요. 왜 저희가 서해안 진공작전이라고 했냐면 서해안 라인을 쭉 타고 내려온다는 거죠. 전북, 전남, 인천부터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내려오고요. 두 번째 날은 대전, 충청으로 갑니다. 국민의당 원래 그 창당대회도 대전, 충남에서 했었고 이번에 그 마지막 그 경선도 대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구. 역시 안철수 후보에게는 공략을 해야 될 지역 대구로 갑니다. 작전 키워드. 국민이 이깁니다. 이건 뭐냐면요. 역시 안철수 후보의 공식 슬로건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녹색 바람 개비. 이거는 오늘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뭐 선거 운동할 때 유세할 때 여러 가지 소품 쓰지 않습니까? 녹색 바람 개비를 들겠다. 왜 예전에 뭐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걸 뭐 재현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 이건 안철수 후보의 선거 로고송입니다. 자, 한호섭 정국장, 이 안철수 후보의 이 동선 어떻게 보셨어요? 인천부터 시작한다? 광주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인천. 그러니까 왜 인천부터 시작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들긴 한데, 네. 그런데 저 그 라인을 보면, 그러니까 라인을요? 일단 서부벨트를 묶겠다. 그러니까 호남을 주축으로 하는 서부벨트를 묶어서 예. 호남을 확실하게 반분하고 그리고 중부에서 대구를 공략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저기에서도 포인트는 대전과 대구 같아요. 포인트는 대전과 네, 대구. 그리고 대구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대구가 그렇게 지금 현재 중요한 곳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캠프 내에서 대구에서 지금 불고 있는 중도 보수층의 안철수 전략 지지 현상을 예.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 대구를 방문해야 되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탐문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 실제 오히려 그 이미 불기 시작한, 그러니까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략적 안철수 지지 현상을 오히려 예. 부추기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다가갈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내부의 부작용이요. 얘기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서부벨트를 축으로 해서 호남을 반분한다. 그리고 반분한다. 그 충청권에서 우위를 보이되 대구 지역에서는 중도 보수층을 전략적 지지 현상으로 네. 몰아내겠다. 뭐 이런 기본 기조를 갖고 예.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자, 뭐 이런- 인천이 네. 사실 좀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 예. 아, 의미는 있다.
인천 VTS 센터를 방문하는 게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탄핵 이전에 세월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원한, 오늘 또 특히 4.16 이제 3주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어떤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결국 인천이라는 곳을 선택한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구상하면서 결국 서부벨트에 대한 이 강화, 사실 이제 지금 어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예전과 같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어떤 압도적 지지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의 승기를 잡아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떤 그 벨트로 설정한 것이 바로 이 서부 벨트인데 이 결국은 호남 출신 인사들이 결국 인천 쪽에도 많이 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이 벨트를 이용한 것은 확실히 이번 선거에서 본인의 어떤 이 딛고 있는 땅 자체는 어디냐? 결국은 호남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스케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강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강론의 연장선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그 지지율을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다진 이후에 더 그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지역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동선에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이 안철수 그 현상이 다시 불게 된다라면 문재인 대세론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이런 그 이틀간의 어떤 그 선거운동 동선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저희가 붙여본 거는 낙동강 사수 작전입니다. 말 그대로 역전극을 노리면서 본인의 표심은 꼭 지키겠다 이런 결의가 보이는데요. 작전 키워드 당당한 서민 대통령 천하 3분직의 대한민국 비행기 이건 이제 본인이 로고송으로 쓰겠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런 계획인 대중가요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확장해서 나서겠다, 역전극을 펼치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이 전략도 제가 이걸 소개하다 보니까요. 전쟁 났을 때 사령관들이 왜 이렇게 작전을 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기 지키고 여기를 우리는 방어하고 마치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홍준표 작전사령관의 이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천하 3분지계가 이제 삼국지에 예전에 제갈량이, 제갈공명이 이제 썼던 방법인데요. 너무 조조하고 손권이 강하니까 3분이 돼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자. 그럼 말하면서 영남을 형주라고 표현했어요. 형주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서쪽으로 갔던 게 이제 천하 3분지계인데요. 글쎄요, 뭐 지금 영남이 이제 기반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기반이 된다 그러면 두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싸우는 쪽에서 본인이 영역을 확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영남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서민 대통령 이거는 뭐 선거 공식 로고송이고요. 저 슬로건이고요. 대한민국과 비행기가 로고송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이거 두 개만 딱 뽑아봤는데 대한민국 뭐 자유한국당이니까 뭐 대한민국 아마 이 노래를 뭐 안보 쪽으로 개사할 것 같고 이 비행기 저는 이거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요 이 고 거북이 씨 노래 아닙니까? 근데 고 거북이 씨를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빙고 뭐 방송 나와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비행기를 로고송으로 썼다. 뭔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수를 영남에 가서 불러일으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가장 자강이 필요한 후보가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가장 자강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 구 여권의 텃밭에서조차도 지금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했던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조금 이 국격이라든지 어떤 품위를 생각하는 지역 정서가 있는데 국격과 품위. 그러니까 뭐 안동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뼈대 있는 집안들의 어떤 뭐 전통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조금 이렇게 경박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어떤 좀 너무 가볍게 처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약간의 그 지역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선거 전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좀 가벼운 언행 때문에 선뜻 마음을 주기가 좀 어렵다. 이런 그 의견을 피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반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박하다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네네. 뭐 그것도 혹시 만약에 본인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란하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이게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런데 정말 컨텐츠를 보여주지 못해서
모으는 데만 성공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 예. 괜히 어떻게 보면 더 실망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실망.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어떤 진로를 생각한다라면 예. 이 과거 지지층에게 그 뭐랄까 여운이 있는 그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좀 뭐랄까요. 그 부작용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근데 저는 뭐 저희가 이제 제가 대구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구 갔다 오셨어요, 주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대구의 생사가 뭐, 미시고요.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될만 해야 뭘 해줄 수가 있거든요. 될만 해야. 그러니까 전략적 투표는 예전 호남만 하는 게 아니고 예. TK도 이제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지금 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원래 지지를 받아야 될 그 홍준표 후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거를 좀 받기 최소한 10 넘은 어떤 기본적인 넘기기 위해서는 네. 조금 끌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우리가 봐서 오버하는 걸 수 있지만 예. 그 오버의 정책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 어느 정도만 넘어간다면 사실은 가능성은 뭐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첨언한다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예. 대한민국하고 비행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태극기 민심을 겨냥한 거예요. 예. 태극기의 민심. 촛불 민심에 대응해서 태극기 민심도 상당히 광화문 광장을 또 뜨겁게 또 메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 천하 삼분지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양분을 하되 보수는 자기를 중심으로 뭉친 거고 지금 좌파는 둘로 쪼개졌다. 그래서 천안 3분지계 구도를 만들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캠페인을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의도를 밝힌 거겠죠. 네, 그렇군요. 이제 바른정당 얘기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면 19대 대통령에도 인천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작전 키워드인데요. 대세가 사실상 아니라는 얘기들이 지금 지배적인 가운데 역전을 노리겠다. 인천에서 그래서 첫 일정을 잡아서 쭉쭉 대구 그리고 전북, 전남까지 이렇게 쭉쭉 펴 나가는 그런 행보를 내일 보일 거라고 합니다. 보수의 새 희망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나야말로 여러분들이 표를 줄 만한 가치 있는 보수의 대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비용, 보효율, 그만큼 이제 선거 자금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리어카 유세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서민 행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는 건지. 지금 이제 안철수의 인천과 유승민의 인천은 좀 다른 의미. 다른 인천, 이게 이제 안철수의 인천은 뭔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확대되는 인천이라면 사실 이제 유승민의 인천은 정말 끝까지 몰려서 정말 이제 생존의 위기에 정말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뭔가 어떤 불씨를 살리겠다. 이런 의미의 이제 인천이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의 인천이고 그리고 이제 좀 리어카 유세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번에 선거 비용이요. 지금 이제 각 당에서 지금 한 250개 좀 지역구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트럭들, 이 선거 유세한 트럭들, 그걸 한 대씩만 하더라도 한 60억 정도가 들어요. 엄청 들죠. 그리고 또 이제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체 선거 비용은 한 90억, 100억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프랜카드 붙여야죠. 그다음에 뭐 선거 공고 만들어야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리어카를 끌고 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좀 젊은 층의 그 어떤 이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좀 처절한 모습 이런 거 보이자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벌써 당내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현주 의원께서 마지막에 당내에서 파열음 얘기하셨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유승민 후보가 본인의 대선 완주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한 기사가 오늘 뭐 났던데 상당 부분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제 사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퇴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들으신 저 얘기는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무슨 소리야? 나 끝까지가 무슨 사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오후에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9일 투표용지 인쇄식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후보에게 사퇴를 건의하겠다. 만약에 후보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보 사퇴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오늘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 이전에 이미 지난주에 의원들이 모여서 아마 지난주에 진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 바른당의 진로, 후보의 진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전체 34명인데 2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지금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게 이제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모은다고 해도 이미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된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그게 실현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내 분란은 더 거세지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 경우는 결국 그 수혜를 안철수 후보가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의당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수도권 집중 공세라고 하면서 네. 사실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 나라, 그만큼 노동인구,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표심을 호소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주요 지지 기반이 이제 노동자들의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자기 지지 기반을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네. 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 밀집 지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지세를 좀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서 이 바른정당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보 등록하고 내일 자정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후보 사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중질환의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후보에게도 별로 유리하지 않고 이 정당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있었던 이 5명의 대선 후보를 모아놓은 그 토론회에서 예. 유승민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평가를 받았죠? 앞으로 이제 선관위에서 3번의 투표가 있고 그 지상파 방송과 이 종편에서도 2번의 이 TV 토론이 있는데 이 TV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후보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른 정당에게도 좋지 않고 유승민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이 바른 정당 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내일부터 공식 후보 선거운동 개시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인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40대 37, 3% 차이입니다. 그 전주에 38대 35, 똑같이 3% 차이였는데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이걸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를 봐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 과거에 대선 후보 등록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때로 본선까지 연결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야, 후보 등록 시점에 지지율을 못 뒤집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14대 당시에 김영삼 후보가 1위였는데 역시 당선, 15대 김대중 후보 1위였는데 역시 당선, 뭐 그대로입니다. 16대 역시 노무현 후보가 1위였는데 당선, 17대도 당선, 18대도 당선. 후보 등록 시점에 지지율이 순위가 그대로 간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할 수 있는데 이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발끈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이번 대선은 이전 것과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입니다. 첫째는요. 예측불허 오자구도. 예선에 이런 오자구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보수 전략투표. 예전에 그냥 보수, 영남 보수는 지금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다 거의 몰표를 주다시피 했는데 오늘도 저희가 대구 얘기 많이 했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영원한 독식은 없다. 지역구도 붕괴. 호남은 DJ 계열, 영남은 YS 계열, 진보는 DJ 계열, 보수는 YS 계열. 이게 무너지고 이제 이념구도 지역구도 무너지고 보수도 몰표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동이 많을 것 같다가 저희의 예측인데, 숨찹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분명히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당선 가능성과 과거의 패턴을 뒤집는 가능성과 연관이 된다. 그건 그렇죠. 아니라는 점을 왜냐하면 분명히 사실 이제 해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좀
특징이 이번 선거는 사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거기 때문에 예전에 치러졌던 선거에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모든 것들을 응축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고 구도 자체도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문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있었는데 예. 지금 네. 집권 여당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 계열의 두 정당이 지금 어떤 지지도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보수와 진보뿐만 아니라 지역 정서,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지역 정서의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수층들이 예전에는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하고 전략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수층들이 뭔가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선거 막판까지도 상당히 많은 출렁거리는 지점들이 몇 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 변호사님께 여쭈고 그다음에 한 국장님께 듣겠는데요. 대구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 궁금한 게 투표율이 어떻게 나 투표할 거야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로 마음에 가는 사람이 없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예전 선거 의견이지만. 같으면 왜 등록 시점하고 네. 투표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마음이 잘 안 바뀔 뿐더러 투표하러 많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도 지지할 사람이 명확치 않을 뿐더러 누가 싫기 때문에 누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 투표율도 사실은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네. 투표율도 예전에 대선하고 다르게 낮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네. 그 지금 등록 시점의 그 투표율 지지율이 네. 나중까지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생각합니다. 안개 속이란 말씀이시죠? 한호석 국장, 뭐가 마지막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될까요?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네거티브일 겁니다. 네거티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대북 변수라든가 지지층의 결집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와 관련 저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과거 선거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상당한 캠페인을 해서 후보 등록 시점에는 후보별로 이미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결집된 상태가 여론조사로 반영이 됐고 선거 캠페인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부동층도 현재 나눠 가진 퍼센테이지만큼 분산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건데 이번의 경우는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치르는 조기 경선이고 여당이 없고 그래서 야야 대결 구도가 치러지면서 사실상 이념 요인 정당 요인, 이념 요인, 지역 요인이 사실 무너지면서 세대 대결 요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세대별 표 결집도가 어디가 강한가에 따라서 선거 판세는 좌우될 거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19대 대통령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난무하는 흑색 정정보다는 수준 있는 선거운동, 정책 선거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네 분 전문가분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